나는 30이 넘어서야 결혼했다. 주변에선 늦었다고 했지만 나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충분히 기다린 만큼 이번엔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 특히 내게는 어릴 적부터 품어온 소망이 하나 있었다. 시어머니와 친엄마처럼 지내는 것. 함께 시장도 보고 옷도 고르고 카페에 앉아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관계. 드라마에서 보던 친구 같은 고부 관계. 그게 내가 그린 결혼 생활의 모습이었다. 친구들은 내가 너무 순진하다고 했다. 시어머니랑 친하게 지내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 하지만 나는 자신 있었다. 나는 원래 사람들과 잘 지내는 편이었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다가가면 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게 철없는 기대를 품은 채 나는 민수를 만났다. 민수를 처음 봤을 때 그는 내게 딱 맞는 사람처럼 보였다. 차분하고 배려심 있고 무엇보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달라졌다. 나는 그런 그가 좋았다. 효자잖아. 이런 사람이라면 나도 우리 아이도 소중히 대해줄 거라고 믿었다. 프로포즈를 받던 날 민수가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너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셔. 빨리 만나보고 싶대. 나는 설렜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나를 반겨준다니. 하지만 그때 민수가 덧붙인 말이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엄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그토록 기대했던 시어머니가 이미 안 계시다니. 하지만 민수는 금방 밝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대신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지금은 새어머니가 계셔. 되게 좋은 분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망보다는 기대가 앞섰다. 어쩌면 그분이 내게 엄마가 되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친시어머니는 아니어도 마음만은 진짜 모녀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오히려 나이 차이가 크지 않으면 더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렇게 나는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그 순진한 기대가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는지 나는 곧 알게 됐다. 결혼식을 올리고 첫 명절을 맞이하던 날, 나는 처음으로 시댁 대문을 넘었다. 넓은 마당, 깔끔한 기와집, 그리고 현관에서 나를 맞이한 시아버지의 환한 미소.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그런데 그 뒤에 서 있던 여자 새어머니 순자 씨를 봤을 때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분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오래전에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처럼. 식사 자리는 북적였다. 시아버지, 민수의 두 누나 가족들까지 합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상에 둘러앉았다. 나는 긴장한 채 인사를 나눴고 모두들 반갑게 맞아줬다. 큰 누나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잘 왔다고 했고 둘째 누나는 내 옷을 칭찬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적어도 그때까진 그랬다. 밥상이 차려지고 사람들이 수저를 들기 시작했다. 나는 새어머니가 차려준 음식들을 보며 감탄했다.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다.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고 10분쯤 지났을 때 이상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큰 누나가 빈 그릇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거 다 떨어졌네. 명령도 부탁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것처럼 들렸지만 새어머니는 즉시 일어났다.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혹시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 넘어갔다. 그런데 10분 후 둘째 누나가 또 말했다. 국 좀 더 주세요. 이번엔 제대로 된 부탁이었다. 하지만 어조가 묘하게 차갑고 건조했다. 마치 식당 직원에게 말하듯. 새어머니는 또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국을 더 가져왔다. 감사하단 말은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새어머니의 위치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시중드는 사람에 가까웠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새어머니가 먼저 일어섰다. 나는 얼른 따라 나서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새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나를 막았다. 아니에요. 새댁이 무슨 설거지를 해요. 들어가서 쉬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무척 굳어 있었다. 나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끼며 거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거실에선 이미 이야기꽃이 피어 있었다. 시누이들이 나를 가운데 두고 이것저것 물어봤다.
직장은 어디인지,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애는 언제 가질 건지. 질문은 끝이 없었고 나는 최대한 밝게 대답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새어머니는 이 자리에 없었다.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민수에게 물었다. 오빠 새어머니가 항상 저렇게 혼자 일하시는 거야? 민수는 별일 아니란 듯 대답했다. 원래 저런 분이야. 조용하시고 혼자 하는 거 좋아하셔. 나는 그 말이 이상했다.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닐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직 시작인데 괜히 예민하게 보일까봐. 그 후로 시댁을 몇 번 더 방문했다. 갈 때마다 비슷한 풍경이 반복됐다. 새어머니는 늘 부엌에 있었고 가족들은 늘 거실에 있었다. 대화는 새어머니 없이 진행됐고 웃음도 새어머니 없이 터졌다. 그분은 마치 그림자처럼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존재였다. 그리고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됐다. 이 집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고 새어머니는 그 규칙의 가장 아래에 있다는 것을. 결혼 석 달쯤 지났을 때 나는 새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됐다. 민수가 출장을 갔고 시아버지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하셨다. 나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드디어 새어머니와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 나는 일부러 일찍 시댁에 도착했다. 새어머니는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계셨다. 나는 다가가 말을 걸었다. 어머니, 꽃 키우시는 거 좋아하세요? 새어머니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나를 봤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할 게 없어서요. 할 게 없어서. 그 말이 가슴에 걸렸다. 이 넓은 집에서 가족들 틈에서 할 게 없다니. 나는 용기를 내서 제안했다. 어머니, 우리 같이 나가서 옷이라도 보실래요? 제가 옷 사드리고 싶어요. 순간 새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떨었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요? 같이 나가요. 맛있는 것도 먹고. 나는 더 간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여전히 거절했다. 괜히 나가서 민폐될까 봐요. 민폐. 그 단어가 내 귓가에서 맴돌았다. 가족에게 민폐라니.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새어머니는 다시 화분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큰애가 안 좋아해요, 제가 밖에 나가는 거. 왜요? 아버지 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집에만 있으래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시누이가 새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다니. 그것도 자기 아버지 배우자한테. 하지만 새어머니는 담담했다. 마치 익숙한 일인 것처럼. 괜찮아요. 저는 원래 집에 있는 게 편해요. 그 말이 거짓말이란 걸 나는 알았다. 새어머니의 눈은 슬펐으니까. 나는 그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새어머니 옆에 앉아 화분 정리를 도왔을 뿐이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집에서 새어머니는 왕따였다. 며칠 후 나는 큰 시누이와 단둘이 카페에 앉게 됐다. 시누이가 먼저 제안한 자리였다. 처음엔 반가웠다. 친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시누이의 본심은 따로 있었다. 정인아, 너 새엄마한테 잘해주지 마. 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어리둥절했다. 네. 왜요? 괜히 그 사람 기대 갖게 하지 말라고. 어차피 진짜 가족 아니잖아.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누이를 봤다. 하지만 시누이는 태연했다.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어. 그 사람은 그냥 아버지 외롭지 말라고 들어온 거고. 착각하면 안 돼.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아니야.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지. 시누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새어머니를 괴롭히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의도된 배제였다. 시누이들은 새어머니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그걸 방치했다. 그리고 민수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언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시누이는 코웃음 쳤다. 너무하긴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2년도 안 돼서 들어온 사람이 뭘 바라는데.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시누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일어섰다. 너도 적당히 선 지켜. 괜히 그 사람 편들다가 우리한테 찍혀.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려면 새어머니를 외면해야 한다는 건가? 그게 이 집의 룰이란 말인가? 나는 민수에게 말했다. 신우이와 나눴던 대화를, 새어머니가 겪고 있는 일들을. 민수는 처음엔 심각하게 들었다. 하지만 내 이야기가 끝나자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인아, 그건 우리 집 사정이야. 내가 끼어들 일은 아니야. 끼어든다고요? 나도 이제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더 조심해야지. 괜히 누나들 건드리면 나중에 힘들어. 나는 황당했다. 민수는 새어머니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아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동조하라는 거였다. 그럼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괜찮은 거예요? 새엄마는 원래 저래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 그게 말이 돼요? 목소리가 커졌다. 민수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나를 봤다. 너 요즘 왜 이래? 새엄마한테 꽂힌 거야? 꽂힌 게 아니라 이상하잖아요. 사람을 저렇게 대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면 어쩔 건데? 내가 바꿀 수 있어. 민수의 말은 냉정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민수는 애초에 새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누나들과 똑같았다. 다만 표현하지 않았을 뿐. 그날 우리는 크게 싸웠다. 민수는 내가 예민하다고 했고 나는 민수가 비겁하다고 했다. 결국 대화는 냉전으로 끝났다. 그 후로 나는 시댁에 갈 때마다 불편했다. 새어머니는 여전히 부엌에만 있었고 나는 거실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시누이들은 예전처럼 친절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친절이 진심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민수와의 관계도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우리는 대화를 피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 시아버지 생신이었다. 나는 의무감에 참석했다. 상은 성대하게 차려졌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역시나 부엌에만 머물렀다. 생일상을 차린 사람은 새어머니였지만 축하를 받는 건 시아버지뿐이었다. 나는 참다 못해 새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나오셔서 같이 드세요. 새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다. 아유, 괜찮아요. 어머니는 설거지 하셔야 하니까. 설거지는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새어머니를 불러 앉히지 않았다. 나는 화가 났다. 참을 수 없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 앉으세요.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시누이가 날카롭게 나를 쳐다봤다. 정인아, 괜히 오버하지 마. 오버가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가족인데. 가족? 둘째 시누이가 비웃듯 말했다. 그 사람이 무슨 가족이야. 돈 때문에 들어온 거지.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시아버지도 민수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새어머니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더 있을 수 없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먼저 갈게요. 민수가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뿌리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울었다. 이게 가족인가? 이게 내가 원했던 따뜻한 가정인가?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두려웠다. 이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다. 그날 이후 민수와의 싸움은 끊이지 않았다.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충돌했다. 설거지 문제로, 외출 시간으로, 심지어 TV 채널 하나 때문에도 싸웠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민수에게 가족은 편들어야 하는 존재였고 나에게 가족은 지켜줘야 하는 존재였다. 그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혼 6개월째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수에게 말했다. 우리 상담받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민수는 비웃었다. 상담. 뭘 상담해? 네가 좀 참으면 되는 거야. 내가 참아요? 계속 내가 참으라고만 하네요. 그래, 네가 참아야지. 우리 집안일에 왜 자꾸 끼어들어? 나는 기가 막혔다. 우리 집안일이라니. 나도 이제 이 집안 사람인데. 나도 이제 당신 집안 사람이잖아요. 그건 그렇지. 근데 새엄마는 달라. 뭐가 달라요?
원래 남이잖아.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민수는 정말로 새어머니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민수와 헤어지면, 만약 시댁에서 나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나도 새어머니처럼 버려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혼하자고.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 사랑도 식었고 신뢰도 무너졌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말했다. 이혼해요. 민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생각해왔어요. 새엄마 때문에. 새엄마 때문이기도 하고 당신 때문이기도 해요.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차갑게 말했다. 좋아, 그럼 이혼해. 나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다. 민수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설득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우리 관계는 그 정도였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민수는 재산분할 문제로 다퉜고 나는 위자료를 요구했다.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주고받았고 법원을 오갔다. 그 과정에서 나는 민수의 또 다른 모습을 봤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인정사정 없는 모습.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다. 1년 반이 걸렸다. 길고 지독한 싸움이었다. 서류 한 장 한 장이 전쟁이었고 법정에서 주고받는 말들은 칼날 같았다. 나는 그 시간 동안 수없이 후회했다.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왜 그때 눈치채지 못했을까?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 집으로, 그 가족으로, 그 차가운 식탁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드디어 판결이 나왔다. 이혼이 확정됐다. 나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해방감과 동시에 허무함이 밀려왔다. 결혼 생활 2년, 이혼 소송 1년 반. 총 3년 반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마지막으로 시댁을 방문했다. 내 짐을 가지러 갔다. 민수는 집에 없었다. 일부러 피한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짐을 챙겼다.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그게 전부였다.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시아버지와 큰 시누이의 목소리였다. 순자 씨도 이제 나가야지. 나는 멈춰섰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정인이도 나갔는데 순자 씨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큰 시누이가 거들었다. 맞아요. 아버지 애초에 민수 결혼시키려고 필요했던 거잖아요. 이제 이혼했으니 필요 없죠. 나는 귀를 의심했다. 민수 결혼시키려고 필요했다니. 새어머니는 그저 체면 유지용이었다는 말인가. 아들이 장가갈 때 어머니가 없으면 이상하니까 그냥 형식상 들여놓은 사람이었다는 건가. 그래도 갑자기 내보내면 주변에서 뭐라 하지 않을까요? 둘째 시누이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걱정이 아니라 계산하는 말투였다. 뭐라 하긴 정인이 나간 김에 같이 정리하면 되지. 어차피 둘 다 남이야. 시아버지의 말은 단호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도 새어머니도 그저 남이었다. 필요할 땐 쓰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물건처럼.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마당 한 구석에 새어머니가 서 있었다. 화분을 들고 있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분명 안에서 나눈 대화를 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다. 새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아마 오래전부터 참아왔던 눈물일 것이다. 나는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고? 위로가 될까? 힘내시라고? 무슨 힘으로?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대문을 나섰다. 차에 탄 후에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새어머니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갈 곳은 있을까? 돈은 있을까? 그분은 수십 년을 남의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다.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고 싶은 것도 참았고 사고 싶은 것도 포기했다. 외출조차 눈치 보며 살았다.
그런데 결말은 이거였다. 쫓겨나는 것. 나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다.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이혼하지 않았으면 새어머니도 계속 그 집에 있을 수 있었을까? 아니, 그것도 아니었다. 어차피 언젠가는 이런 날이 왔을 것이다. 새어머니는 처음부터 임시방편이었으니까. 며칠 후 나는 새어머니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전화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시댁에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나는 직접 찾아가 볼까도 고민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도 이미 그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으니까.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동네에서 새어머니를 봤다. 작은 슈퍼마켓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손은 빨갛게 트고 얼굴은 초췌했다. 나는 다가가 말을 걸었다. 어머니, 새어머니는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었다. 아, 정인이 잘 지내? 어머니는요? 나는 괜찮아. 일자리도 구했고. 전단지 돌리는 게 일자리라니. 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새어머니는 서둘러 말을 이었다. 나 바빠서 먼저 갈게. 건강해. 그렇게 새어머니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등이 굽어 있었다. 언제 저렇게 늙으셨을까? 그 집에 있을 땐 몰랐는데. 그날 이후 나는 새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했다. 찾아보려 했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다. 그저 가끔 그 슈퍼마켓 앞을 지나가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두리번거렸지만 새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것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아니면 그냥 떠돌며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새 출발을 했다.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다. 회사 일에 집중했고 친구들을 자주 만났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자꾸 그 집 식탁이 떠올랐다. 새어머니가 혼자 부엌에 서 있던 모습, 아무 말 없이 그릇을 치우던 모습, 민폐가 될까봐 외출을 거부하던 모습. 그 모든 장면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도 없었다. 결혼이란 게 얼마나 잔인한 제도인지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사랑한다고 시작했지만 끝은 서로를 증오하는 것이었다. 가족이라고 믿었지만 진짜 가족은 없었다. 피가 섞이지 않으면 결국 남이었고 필요 없어지면 버려지는 게 현실이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다. 너 그 시댁 새어머니 생각 아직도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잊을 수가 없어 자꾸 생각나. 왜? 너랑 별로 친하지도 않았잖아. 그게 나 때문에 쫓겨난 것 같아서. 친구는 한숨을 쉬었다. 내 잘못 아니야. 그 집안이 문제였던 거지. 맞는 말이었다. 내 잘못은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속 빚은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최소한 도망칠 수 있었다.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있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달랐다. 그분에겐 선택지가 없었다. 시아버지와 이혼하면 갈 곳도 없고 받을 돈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참았을 것이다. 수십 년을 참으며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버려졌다. 나는 가끔 상상한다. 만약 내가 그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새어머니를 데리고 나왔더라면, 같이 살자고 제안했더라면.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나도 당시엔 내 삶을 지키기에 급급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두려웠다. 새어머니를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알았으니까. 지금도 나는 가끔 새어머니를 찾는다. 온라인으로 이름을 검색해보기도 하고 혹시나 싶어 예전 동네를 배회하기도 한다. 하지만 찾을 수 없다. 아마 영영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이미 내 삶에서 사라졌고 나는 그저 기억 속에서만 그분을 떠올릴 뿐이다. 그래도 나는 배웠다. 가족이란 게 무엇인지. 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랑도 중요하지만 존중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 민수와 그 가족들은 새어머니를 남처럼 대했다. 그리고 나도 결국 남이 되어 쫓겨났다. 인과응보였다. 나는 이제 다짐한다.
만약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만약 다시 가족을 만들게 된다면 절대 누군가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겠다고. 절대 누군가를 필요 없어진 물건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새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꼭 말하고 싶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새어머니는 이미 내 삶에서, 그리고 아마 이 세상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새어머니는 내 마음속에 갚지 못한 빚으로 남았다. 평생 지울 수 없는 빚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란 건 과연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건 가족이 아니라 도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새어머니는 수십 년을 남의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분을 진짜 가족으로 대우하지 않았죠. 그리고 정인 역시 결국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진짜 가족은 혈육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진 않으신가요? 보이지 않는 서열, 말없는 차별,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희생.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지나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게 평생의 상처로 남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